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어른 시대에도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볼 거다. 세계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이 양반들이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이런 시대까지는 안 올라가도 이거보다 떨어지는 시대 분이거든요. 이거보다 한참 떨어지면 83년도에 돌아가신 어른이니까 한참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절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때야 된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참선하시고 그 다음에 화엄경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돌을 닦고 사람이 공부를 하면 세세한 지식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안목이 있는 거예요. 네. 안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안목이 있어야 돼. 딱 대화를 해봤는데 그냥 답답해요. 그러면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머에 야 그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하나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생각 잘 못 해봤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어른이 볼 때는 저는 그런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어른이 원래 이제 주역 출가하기 전에는 주역을 공부했었고 주역 장자 이런 것. 그러니까 새롭게 시대가 바뀌는데 촌에 살면서 촌에서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머리 좋은 애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신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별로 그게 대단. 제가 살면서 느끼기로는 우리가 올림픽 개최된다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그게 83년인가, 뭐 82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서울 뭐 이래가 딱 나오는 거. 그 너무 영상을 많이 봐서 그 당시 홍보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서울 이렇게 딱 그 기억나죠? 그게 오래된 거예요. 벌써 40년 전. 벌써 40년 전 얘기야. 근데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네. 큰일 났네. 그래서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희망이 있나? 이런 정도 상황이었었어요. 진짜 거지꼴. 동남아시아 지금 못 사는 나라에 갔을 때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도 뭐 그런 데 살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힘든 시절을 사셨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는 아예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 세대였었고, 여러분은 굶는 게 있던 세대에 사셨던 거고,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진짜. 가난한 집은 먹고 살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최고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건 아무리 해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나 그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현실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블루칩이 되냐? 야, 이게 되겠냐? 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게 좀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우를 겪을 거예요. 꼭 이제 주식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내가 그거 오를 줄 알았는데. 주둥이로만 해. 그럼 네가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는 이제 용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될 것 같은 생각을 조금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게 오르면, 저게 테슬라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야,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냐. 몇 명이나 알았겠어. 그거 알았으면 누가 장사해? 테슬라에 갖다 박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몇 배가 올라가는데? 주식 차트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암벽 등반을 하고 있더만. 세상에 나 신기해서 유튜브에 보면 뭐 별 넘은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거, 아이고, 세상에 저런 게 주식 차트야. 저런 차트가 다 있냐? 이게 이렇게 올라가. 무슨 로켓이야, 로켓. 그럼 거기다 그냥 얼마만 묻어놓으면 누가 일하냐? 근데 그런 생각 못 하거든. 그리고 또 이제 쫄보들의 특징은 또 들어가서 또 조금 올라가면 바로 나온다. 이게 쫄보의 특징이야. 그게 몇 배 가갖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 주식은 보지도 못해. 속상해가지고.
나는 2만 원에 팔았는데 얘가 20만 원 가 있는 거야. 아니 나는 18,000원에 샀으니까 2만 원에 팔아도 2,000원. 아 10%나 남겼다. 야 엄청난 수익인데 10%면 어디야? 요즘같이 금리도 없는 세상에 1%도 안 준다 하는데 야 10%. 그치? 아니 여기도 있을 거야. 여기도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대단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월정사 주의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있대. 당신이 북방 외교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단안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북방 외교가 노태우 대통령의 최대 성과거든요. 북방 외교가 뭔지 아시잖아요. 중국하고 이렇게 우리 그전에는 중공이었고, 중국은 굉장히 나쁜 나라였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북한 편으로 참전했잖아요. 그걸 당연히 좋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지.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가 골로 갈 뻔했는데 한국전쟁 때 두드려 맞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인천 상륙작전 아니었으면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 이게 아니 그런 상황에서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참전을 했는데 우리가 저거를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6.25를 겪은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말이 돼? 그때 개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형제자매를 잃은 분들이 있고, 그거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게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꼴등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거의 꼴등 국가였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운 거고, 상대적으로 올라가기가 쉬운 거고, 공부하면 딱 그런 거잖아요. 한 반에 40명이면 꼴등 하던 놈이 한 20등까지 올라가기 쉬운 거고, 이 뒤부터 이제 올라가기 어려운 거고, 5등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 거고, 여기는 한 놈 제끼려면 이제 대가리 싸매고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밑에서 한 40등에서 30등까지는 그날 컨디션으로도 이게 가능하거든. 당일치기로도 가능하고, 아니 뭔 뜻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쉽게 올라왔고, 노태우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나 저 나라들이 다 우리하고는 적이었지만 어느 정도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걸 풀었을 때 국민들 저항도 있을 거고 막 복잡한 거지. 이게 잘못했다가 훅 가는 거 아닌가, 촛불 일어나가지고 탄핵되는 거 아닌가, 뭐 별로 생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어른 생각을 해서 이어른이 그 얘기를 해요. 북방이 결국은 다 우리를 살리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서 제1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어른이 탄원 스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었다. 이 어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어른이 그 유명한 그런 뭐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그 베트남에서 미국이 지고 나올 거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미국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나라예요. 영국도 이겼다니까. 그게 독립전쟁이잖아. 2차 대전, 1, 2차 대전에서 다 꿀 빨았고. 베트남에서 말릴지는 지금 우리는 결과론으로 보니까 베트남에서 저렇게 개고생하다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측을 아무도 못해요. 터졌을 때는 다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한 방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중국도 저렇게 두드려 패는 게 미국인데 그 시절에는 더 셌거든. 힘이 더 압도적이었다고. 베트남은 우리가 지금도 야 저거 우리가 해도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은 우리가 어디 언감생심 저거는 우리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강렬할 때,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을 때 베트남을 좁혔는데 그때 탄원 스님이 시작하자마자 쟤네 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뭔가 식견이 있는 거지, 진짜. 이게 선적인 영지라고 딱 내다보는 뭐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잘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유튜브나 해도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 신께서 좀 이렇게 간택해 주시면 좋고 뭐 이런 정도로 있는 거지, 뭘 파급 효과가 있나. 맨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찌질이에요. 인생 찌질이에요.
그래서 요 탄어 스님에 대한 거 그런 예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른이 평생 교육자거든. 책을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자기 해방이 되더니 한글 전용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한문 쓰다가 한글이 돼. 그러니까 불교가 한문으로 쥐고 있으면 이제 뜻이 안 통하고 이게 뭐 깝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불교의 역사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거 하면서 대처성들을 몰아내고 하면서 교육을 못 받는 세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평생 이 어른이 번역을 하거든. 그래서 모든 불교 교재, 스님들이 배우는 교재를 전부 번역하고 그래. 나중에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저도 책을 쓰지만 이렇게 워드로 하니까 거북목을 조심해야 되거든.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앞으로 튀 나오잖아. 점점 하다 보면. 그래서 젊은 애들도 목 디스크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우스 증상이 있어요. 이게 손가락으로 계속 이짓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스님들은 목탁 치다 보면 이게 목탁 이쪽에 목탁을 계속 들고 이렇게 치다. 이런 것들 이게 직업병이야.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니까 그런데 계속 이 짓만 해봐. 그러면 그렇게 생긴다고. 근데 이 어른 때만 하더라도 원고지에다가 만년필로 이렇게 쓰던 시절이에요. 컴퓨터가 어딨어. 물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어른들이 그러겠지. 나는 붓 썼어, 임마. 이러겠지. 만년필이면 야, 껌이야. 우리는 먹부터 갈았다, 씨. 또 이러겠지. 아니, 시절이 그런 거잖아요, 다. 그래서 만년필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번역량이 너무 많고 하루에 계속 현장 스님 번역하듯이 이렇게 했대. 당신 업무로. 그러니까 그냥 축자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중에 어깨가 변비통이 생겨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교육만 번역만 한 게 아니고 그 번역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번역이 신화엄경 합론이라고 그게 80권 화엄경에다가 청량소초 150권 플러스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주 40권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몇 권이요? 250권인가? 모르겠네. 150 플러스 150 청량소초 150에다가 80권 하원경에다가 40권 이런 몇이에요? 270권. 270권. 그거를 이제 하고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제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이러니까 뭐 하냐면 수업을 하면서 했대요. 수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나온 어른이 무비 스님, 통광 스님, 그 다음에 그 뭐 각성 스님, 요 통도사 방장 하시는 저 성파 스님, 이런 어른들이 다 그 밑에서 배운 분들이에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게 이제 다 그분들이 나중에 강사가 되고, 뭐 강주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세상을 대다보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세상을 쫙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눈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 사명으로 여긴 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안 하면 불교에 미래가 없다. 사람들이 이걸 한문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고, 번역하는 와중에서 사람들이 인재를 키우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교열 봐주고, 혼자서 그걸 다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연구소 같이 된 거지. 연구소 같이. 그래서 그 밑에서 크신 분들이 지금 다 저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단화 스님 글씨도 들어있고, 생애도 있고, 예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뒤에는 서간문 이런 것도 넣고, 한 권으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이렇게 만들어봤고, 그리고 탄화 스님 글씨를 굉장히 잘 씁니다. 이런 글씨 보면 이게 탄어체라 그래가지고 붓을 막 큰 거를 써요. 이게 붓글씨 잘 쓰는 사람도 붓 큰 걸로 글 함부로 못 쓰거든. 붓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요즘 필기구들은 전부 전후좌우로만 움직이는데 붓은 상하로도 움직인다. 육방으로 움직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 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보시고 싶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멤버십. 그래서 한 달에 그 5,000원인가? 뭐 그거 하면 1년에 책을 2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인가? 그거 하면 4권 보내주고, 뭐 이렇게, 힘만 들고, 돈 남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10% 부가세를 띄는데, 부가세는 뭐 그렇다 치고, 유튜브에서 수수료만 30%야. 크게 얘기하면 유튜브가 들어. 그래서 40%를 띄워, 40%를. 그러니까 1,000원을 내면 나한테는 6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책값이 되네 마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뭐 보급도 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과 좀 나누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책 인터넷에서 사면 되는데라고 말해도 그 좀 쉽지가 않은 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내가 사인을 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또 우리는 또 택배비가 들잖아. 이게 또 택배가 아주 희한하다고. 큰 회사에서 올 때는 2,500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가 쓴 사람이 보내면 4,000원, 5,000원이에요. 기본이. 제일 작은 거 하나 보내도, 이런 책 하나 보내도 4,000원이다. 4,000원, 5,000원 이렇게. 맞잖아. 네. 그리고 불러도 잘 안 와. 어디 좀 갖고 와 보세요. 뭐 이렇게. 야, 씨, 그게 택배냐? 그러면 내가 좀 까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 뭐 포장하고 막 일이 많아요. 근데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뭔가 뜻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년에 뭐 몇 권씩은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탄어 스님과 관련된 책, 아마 더 이상 탄어 스님과 관련돼서 쉬운 책은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월정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월정사였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띄고 탄어 스님과 관련된 쉬운 책, 그 다음에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글씨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책값이 또 헐어요. 이게 왜 헐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스님들, 큰 스님들이 작업들을 해서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이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